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김수민의 뉴스 밑장 총선으로 가는 길 여러분들께 비춰드립니다. 변함없이. 오늘은 이게 하필이면은 지난 대선 때 낙선자들인데 낙선자들의 진로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트위터를 봤는데요. 그 스미더스 씨의 정보분석실에서 뻘타를 치셨나 봐요. 놀려야겠다. 아니 그 스미더스는 방송에서 우리 쪽 언급을 별로 안 하는데 우리만 계속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독자도 더 많은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금 대구에 있는데 그 3월 11일 기준이죠. 그날 아침에 전해진 소식이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통합을 제의하러 대구에 가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또 무슨 총선판이 들썩거리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스미더스 씨를 포함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망신을 당한 것 같은데 이게 안철수에 관련된 해설이 정확한 해설이 별로 없어요. 스미더스 씨 말고도 뭐 저기 미래통합당 쪽 사람들도 그렇고 미래통합당 쪽에서도 안철수는 미래통합당에 올 거다. 와야 될 거다 얘기를 반복해서 했었고 친문 쪽 논객들도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미 친문 쪽은 뾰록이 난 게 지난 대선 때 안철수가 홍준표하고 단일화할 거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전혀 안 했거든요. 뭐 검토조차 안 했어요. 오히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막판에 보수 후보들하고 단일화해야 된다. 아니면은 최소한 유승민하고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국민의당 안에서 나왔고 유승민과의 단일화는 여진이 남아서 그게 바른미래당 창당으로 이어진 겁니다. 근데 홍준표하고는 유승민 또 유승민이지만 홍준표하고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게 안철수가 계속했던 얘기고 그때 했던 워딩이 정치공학적 연대는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안철수가 대선 막판에 했던 얘기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유승민과 심상정을 등용하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민주당 친문 쪽하고 그 자유한국당 빼고 다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안철수 유세 내용이 자기가 대통령 되면 유승민, 심상정,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남경필, 원희룡 등등을 기용하겠다. 그래서 개혁 공동정부를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여기서 빠져 있는 게 누구예요? 민주당 주류하고 친문 쪽하고 자유한국당 쪽이거든요. 이때 한번 그 김종인 씨하고 안철수 씨하고 빠킹이 납니다. 김종인은 이제 둘이 서로 합의를 했던 게 탄핵 반대 세력은 제외한다는 거였어요. 박근혜 탄핵에 반대한다는 세력은 제외한다. 근데 김종인은 자유한국당에도 탄핵 찬성 의원이 있으니까 자유한국당하고도 접촉을 해야 되고 홍준표가 탄핵 반대표를 던진 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때 지사였으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래서 김종인은 홍준표까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안철수는 홍준표 아니다. 이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일관되게 그쪽하고는 단일화 안 한다는 게 방침이었던 건데 계속해서 이제 친문 논객들은 단일화 한다고 주장을 하고 이게 뭐 법적으로 고발할 일인지 모르겠는데 리얼미터에서 그 안철수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단일 후보로 상정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민주당, 정의당 단일 후보 이렇게 해서 양자 대결을 붙인 거예요. 아니 정의당에 대한 모독이지 이게. 어떻게 그 단일 후보도 아닌데 단일 후보가 모색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 판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 제가 그때 대선 때 했던 얘기가 안철수는 홍준표하고 단일화하는 순간 끝이다. 그거는 뭐 아무리 잘해봤자 못 이기는 거다라고 봤어요. 그거를 안철수라고 몰랐을까요? 제가 했던 얘기가 안철수는 2등은 아니다. 3등이나 1등이나 두 가지 중에 하나고 3등일 가능성이 높은 건데 사실은 물론 이제 한때 그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박근혜 구속으로 패닉에 빠지면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안철수라도 지지하자 이렇게 된 거는 있어서 그것까지 합쳐서 거의 1등을 추격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려면 안철수가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 표를 더 갉아먹어야 이긴다는 거였어요. 안철수가 대선에서 왜 졌느냐. 안철수가 제일 잘 나갈 때에 안철수 지지층의 그 구성을 분석해 보면 그때가 이제 내일신문에서 디오피니언이랑 같이 여론조사했던 그 결과였는데 안철수 지지층이 여론조사에서 자기가 진보냐 중도냐 보수냐 어느 쪽이냐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안철수 지지층의 성격이 뭐였냐면 안철수 지지도가 최고로 올라갔을 때 진보, 중도, 보수가 1대1대1로 나타났어요. 근데 안철수의 몰락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안철수 지지층 중에서 진보적인 지지층이 먼저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문재인 캠프의 그 대대적인 공세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공세보다도 안철수 본인이 잘못한 게 있죠. TV 토론을 초반 중반에 완전 말아먹었기 때문에 진보층부터 달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났느냐? 그러면 안철수가 진보층의 지지를 잃으면 그만큼 보수층에서 더 오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보수층에서 당시 안철수의 한때 지지세는 뭐였냐면 문재인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안철수가 유력해 보이니까 반기문, 황교안 줄줄이 낙마하고 뭐 포기하고 이러고 이제 안희정 또 보수층 지지를 상당히 받았지만 민주당 경선을 통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희정은 민주당 경선 통과했더라도 보수층 지지를 계속 갖고 갈 수 없었을 겁니다. 두 가지 논란이 있었죠. 첫 번째는 주사파 출신이라는 거. 두 번째는 대선 자금 관련인데 이 대선 자금이 단순히 뭐 그때 당시에 관행으로 남아있던 정치 부조리에 직접 손을 대다가 당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정치 자금 일부를 자기 아파트 중도금으로 썼거든요. 그런 것들이 불거진다고. TV조선이나 채널A가 안희정을 띄워주는 것 같지만 막상 안희정이 민주당 후보가 됐으면 안희정 때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 하여튼 그렇게 줄줄이 대선 주자들이 다시 내려가는 그 상황에서 안철수가 다시 뜬 건데 그러니까 유일한 대항마로 여겨졌기 때문에 보수층에서 붙은 건데 안철수의 그 진보적 지지층이 이탈을 하면서 안철수 지지율이 내려가니까 그 보수 지지층도 어차피 안철수 찍어봐야 안 된다라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홍준표가 TV토론으로 치고 올라오고 홍준표의 TV토론은 정말 저열했지만 그게 새누리당 지지층한테는 먹히는 거였다고요. 그러면서 다시 지지율 상승이 시작이 되고 홍준표하고 안철수가 지지율이 엇갈리는 찰나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쪽은 조직력이 안철수보다 월등하고 특히 대구 경북에서는 그러면 이제 안철수는 저 멀리 이제 저기 안드로메다로 갔고 지지율이 홍준표는 문재인을 추격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지지세가 확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지난 대선의 패인은 보수 쪽으로 확실히 붙지 않아서 단일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보층 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안철수 캠프 내에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안보 정책이야 보수로 하더라도 사회경제적인 정책은 진보로 가야 이긴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부상을 한 거는 중도층 보수층의 표를 많이 얻어서 부상을 하긴 했고 그렇지만 완벽하게 이기려면 진보층 표를 갉아먹어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때고 3년 전이니까요. 이제는 상황이 변했고 안철수도 변했고 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 안철수가 갈 거냐. 이번 총선은 아닐 겁니다. 최소한 저는 영영 안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그 안철수가 국내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야권 통합, 보수 통합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뭐 그냥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정책 행보를 보니까 말을 길게 안 하고 짧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는 지키더라고요. 그거는 그대로 하더라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한 게 1대1이 되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박근혜 파면의 여진이 가시지 않았어요. 특히 중도층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중도층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 이탈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게 문재인 정부를 딱 놓고 했을 때는 그렇지만 거기다가 미래통합당에 끼어들면 누가 더 좁습니까 하면 차마 미래통합당 못 찍는다고요. 그러니까 1대1 구도를 만든다고 해도 안 된다고. 오히려 추락할 수도 있는 민주당 지지율을 살아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대1 구도가. 그러니까 특히 뭐 정부의 심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안철수가 보수층 표를 얻을 수 있는 개연성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문재인에 대한 대항마를 찾는다고 2017년에는 떴지만 지금은 2등이 미래통합당인데 안철수한테 뭐 표를 일부러 나눠주겠어요? 자, 그 미래통합당 지지층과 반미래통합당층의 차이가 투표 행태에서의 차이가 나요. 분할 투표라고 해서 지역구의 지지 후보의 소속 정당과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투표에서의 그 정당의 그 일치가 아닌 다르게 찍는 그런 유권자들이 있잖아요. 이 유권자들이
반미래통합당 쪽에 많지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줄투표예요. 그리고 여론조사 다 뒤져보세요. 양당제 다당제로 여론조사한 거 다 뒤져보세요. 일관되게 나타나는 게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양당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도 5, 60%는 다당제를 지지해요. 그리고 정의당 지지층은 압도적으로 다당제 지지가 많고, 근데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거꾸로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여당이 미래통합당이면 여당도 좀 문제가 있는데 하면서 4년 전처럼 국민의당도 좀 찍어주거나 정당 투표를 국민의당 주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아니라고요. 야당이 미래통합당이라서. 그래서 안철수 쪽이 미래통합당 표를 갉아먹을 수 있는 그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쪽은 주저앉아서 망하거나 아니면 그나마 선전하려면 민주당 표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부에 대한 견제나 심판이 좀 필요한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래통합당 때문에 그것을 유보해 두거나 혹은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표를 끌어가야 안철수의 지지율 상승이 가능하고 그 표를 먼저 획득해야 그나마 양당제 성향의 그 미래통합당 지지층 일부가 여기도 좀 가능성이 있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율이 낮은데 먼저 보수층에서 안철수 쪽으로 표가 오지 않는다고요. 순서로 생각해도 진보적인 쪽으로 혹은 민주당 방향으로 먼저 가야 안철수가 그나마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뭐 자기가 미래통합당 간다고 해서 자 그러면 안철수의 그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그 길은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으로 결국 가지 않겠느냐. 나중에는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는 안철수의 의지와 무관하게. 근데 지금 뭐 가봤자 뭐 하겠어요. 일단 이번 총선에서 안철수가 뭐 미래통합당에 간다 쳤을 때 미래통합당이 승리한들 안철수가 뭐 되겠어요? 승리하면 누가 그 승자가 되는 거예요? 일단 황교안입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 몇몇. 오세훈 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오세훈은 이길 것 같아요.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뻘짓거리 안 하면. 지금 고민정이 상대방으로 갔는데 고민정 전 대변인이 선거 전략을 잘못 짰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고민정 전 대변인은 천하가 알아요. 청와대 출신이라는 거 천하가 다 알아요. 약병에 앞에 고민정 붙어있고 뒤쪽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 붙어있는 거 다 안다고요. 그거 뭐 하려고 더 강조를 해요. 고민정이 해야 될 일은 정치 신인으로서의 자신을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자꾸 언론에 등장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고민정. 미디어 선거를 통해서 거물급 중진을 이겨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완전 아마추어 캠프죠. 고민정이야말로 조용하게 지역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 구로에 출마한 윤건영 국정상황기획실장인가요? 기획상황실장인가? 그 양반 또 선거 전략 잘못 잡았어요. 청와대 출신들은 이번 선거 불리합니다. 민주당은 찍어줘도 청와대 출신은 떨어뜨리고 보자라고 하는 심리가 도지게 돼 있어요. 이명박 정권 때도 그 초창기에 이방호 또 누구야 이재호 떨어졌잖아요. 이 유권자의 견제 심리가 무섭다고요. 이번 총선에서 청와대 출신들은 핸디캡을 안고 뛰어드는 겁니다. 오히려 박용진, 뭐 김혜영, 금태섭 이런 사람들이 더 유리해요. 여당 비주류는 그래도 살아남을 여지가 더 큽니다. 그러면 고민정이 그걸 씻어내기 위해선 지역구에 완전 틀어박혀서 조용하게 선거운동하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뭐 SNS 쓰는 것부터 해서 보면 글쎄 과연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가. 오히려 오세훈 쪽은 정권 심판 더하기 오세훈을 뽑아주면 미래통합당은 더 쇄신해서 좋아집니다. 오세훈이 지난 국회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 논리로 갈 거예요. 이걸로 붙으면 오세훈이 이긴다니까. 얼마 전에 여론조사 했더니 살짝 고민정 예비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 정도면은 이거 장담 못해요. 이 총선은 여론조사에 비해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야권 쪽의 표가 더 붙어요. 지난 총선 때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오세훈 또 살아 돌아간다 칩시다. 그 뭐 안철수가 설 자리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안철수가 미래통합당 대선 후보가 되고 당권을 쥐려면 미래통합당이 망해야 됩니다. 망해가지고 야 이게 좆됐다 이제 뭐 앞뒤 잘 것 없다 수혈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회창 씨가 신한국당 들어갈 때 단기 필마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개 보고 뭐고 자시고 없어. 저 사람이 대중적 인기는 있지만 과연 당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의문부호가 찍혔고 당시에는 국민 경선이고 뭐가 없었어요. 다 당원 경선, 대의원 경선이었거든요. 근데 이회창이 왜 대통령 후보가 됐느냐? 그럼 당의 위기가 왔고 하면서 YS 쪽의 그 한보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YS의 적통이 아닌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이회창은 YS랑 싸우고 나간 전력이 있거든. 정부에서 그만둔 전력이 있어요. 그리고 YS하고 다른 계보에 민정계하고 손을 잡았죠. 이회창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회창이 대선 후보가 됐고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된 건 그렇다 치는데 당권을 장악해버렸어요. 그거는 김영삼 이후에 아노미 상태였던 그 한나라당에서 유일무이한 지도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도 그나마 미래통합당에서 뭘 해보려면 그런 사태가 빚어져야 돼요. 그러면 안철수가 미통당 간다 치더라도 이번 총선은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안철수가 뭐 미래통합당하고 뭘 해본 적이 없잖아요. 선거에서 단일화도 안 했고 이번 선거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도 안철수가 소위 보수, 미래통합당 이렇게 찍어서 힘을 실어준 게 아니라 여당 심판을 위해 야권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정권을 계속 심판해줘야 된다 지금 뭐 이 얘기예요. 그럼 미래통합당이 정권 잡으면 안철수도 마찬가지의 논리로 미래통합당 심판해야 된다고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의 양당 체제의 원리 자체는 알고 있다고 봐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그리고 야권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게 호남 지역에서는 민생당이라든지 무소속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구 후보를 전면 철수해버리는 진짜 이번엔 철수네. 안철수는 뻑하면 철수한다는 게 사실 저는 좀 안철수는 땡고집에 악마적인 구석도 있어서 철수하고는 안 어울려요. 근데 이번에 완전 철수해버렸잖아요. 지역구에서. 아니 권은희 의원은 나가겠다는 사람을 그 후보를 못 구해서 한달인데 그 나가겠다는 사람을 철수시켜버리면 어떡해요.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양반 미래통합당 안 갑니다. 간다면 완전히 이렇게 헷가닥 그 사이에 며칠 동안에 그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굴복한 건데 이 양반이 어떤 지력이랄까 이런 걸 떠나서 깡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안철수가 마크롱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마크롱이랑 안철수랑 실제로 뭐 성격이라든지 정책 이런 걸 떠나서 그 나라의 정치 체제에 서 있는 포지션은 비슷해요. 안철수가 극중주의 얘기했는데 마크롱 극중주의가 맞거든요. 그리고 극중주의가 이게 묘한 게 우파 쪽이 아니라 좌파에서 먼저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쪽의 내부의 우파들이 중도에 서야 된다. 뭐 그게 선거 전략에도 좋고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하는 길이다. 뭐 이런 이론을 제3의 길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오는 건데 마크롱이 프랑스 좌파의 사회당 출신이거든요. 사회당에서 이탈해가지고 따로 당을 만들었고 그 당을 만들었는데 보통 유럽 정치에서 중도 정당은 다수 정당이 되지 못했습니다. 독일 자민당, 영국 자민당 다 소수 정당이에요. 거대 양당 사이에 끼어 있는 소수 정당이라고요. 근데 마크롱의 앙마르 슈만 예외가 된 것은 이게 시기를 잘 타기도 했는데 마크롱이 좌파 우파 양쪽 표를 다 갉아 먹었거든요. 그리고 프랑스의 결선 투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가 있다면 한 20 몇 %만 얻어도 1, 2등 안에 들어서 결선 투표에 진출할 수 있는데 마침 마크롱이 상대하는 그 결선 투표 대적 그 상대가 극우파라고요. 마크롱은 극중주의자고 상대는 극우파야. 그러면 좌파 우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마크롱을 찍게 되는 겁니다. 마크롱이 이런 원리들을 이용해가면서 사상 초유의 중도파 집권을 이뤄냈어요. 물론 이게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게 과연 중도파냐 또 다른 우파 세력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긴 한데 그 마크롱 입장에선 자기는 이제 뭐 좌나 우다 이런 것보다는 스웨덴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 프랑스는 좀 방만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념적인 정합성이나 정책의 옳고 그름 이걸 떠나서 안철수가 마크롱의 진로를 보고 있다는 것은 마크롱이 대통령이 될 때에 국회의원이 없었어요. 마크롱의 앙마르슈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도 국회의원 소속 국회의원이 아주 적은데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했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치우칠 거면 아예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미래통합당 가도 안철수 진로는 안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안철수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대통령이 되려면 미래통합당이
다음 대선에서 지고 그 다음에 안철수가 미래통합당 들어가는 방법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대선까지도 안철수가 미래통합당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들어간다면 그 나중일 거고, 제가 몇 회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 정치의 패턴이 있다고 했잖아요. 미래통합당이 열심히 해도 다음 대선에 이기기 힘들 겁니다. 그 다음 대선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맞춰서 안철수가 정치 시기를 보면서 들어갈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2024년 총선은 민주당이 참패한다. 민주당 2기 정권이 참패를 하고 그때 맞춰가지고 미래통합당 들어간 다음에 미래통합당을 장악해가지고 2027년 대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2028년 총선은 집권 직후에 일어나는 거니까 대승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뭐 또 안철수가 기존에 미통당에 있는 식구들을 다 처발라내고 숙청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 시나리오는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것도 자기가 잘해야 되는 거지만. 근데 꿈을 아주 가상하게 꿈을 꾼다면 그 정도 시나리오가 있는 거라서 이건 아무리 패턴으로 봐도 안철수는 미래통합당 갈 때가 안 됐습니다.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간다고 한 것은 헛물을 켠 거라고 보고, 마친다고 해도 그건 안철수가 그 사이에 마시간 거지 마쳤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한 예측이 계속 틀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한 예측이 안철수 쪽 빼고는 대부분이 틀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안철수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지 않아요. 안철수 머리 뇌에 뭐가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다? 정치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정당 체제를 이해해야 되고 그 체제는 공간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이해. 한국 정치에 언제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민심이 1기 정권 때와 2기 정권 때가 또 다르고 정권이 또 어떤 패턴으로 부상했다가 몰락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미국은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이 둘 다 임기가 4년이라서 선거가 2년 이렇게 있지만 한국은 대통령 임기는 또 5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유료편에서 한번 다뤘지만 대통령마다 총선을 다르게 겪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배합을 해서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처럼 완벽한 양당제가 아니라서 양당제로 움직였다가 또 시계추처럼 다당제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시계추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거대 양당 사이의 시계추, 권력의 시계추가 있고, 또 하나는 당과 당 사이가 아니라 당 체제, 다당 체제와 양당 체제 사이의 시계추가 또 있는 거예요. 이번 총선은 양당 체제 쪽으로 가고 있는 시계추인데 다음 총선은 다시 다당 체제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안철수에게 아직까지 독자 노선, 중도 노선을 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거고, 하기에 따라 달린 거예요. 미국 정치하고 또 같지 않습니다. 샌더스 같은 사람, 또 샌더스는 좌파고 그다음 중도파 쪽에 블룸버그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인사들이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에서는 민주당에 들어가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다. 지금까지는 물론 그랬지만 그나마 약간의 길이 열려 있는데, 안철수 욕심에 제가 봤을 때는 큰 당에 들어가서 대선 후보가 되려고 했다면 민주당에 남아있는 게 나았죠. 안철수가 민주당에 그냥 남아 있었으면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대로 정권을 재창출할 때에 전임 대통령하고 비슷한 사람을 선출하지 않아요. 노태우하고 김영삼 다르고 김대중하고 노무현 다르고 이명박이랑 박근혜 달랐거든요. 그럼 안철수가 민주당 비주류 포지션에 서 있다가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려고 했으면 그 길로 가는 게 맞죠. 근데 뭐 어쨌든 그게 뭐 안철수 욕심이기도 하고 나름의 뭐 모르겠어요. 그걸로 뭘 이루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미쳐봤을 때 안철수가 지금 미래통합당이나 여기 들어갈 계제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이 이제 글쎄 국민의당한테 중요한 거는 의석수가 아니에요. 지지율입니다. 안철수는 이제 그 철저하게 총선이 아니라 대선 위주의 사고를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국민의당 지지율 상승 요인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기로 했잖아요. 이게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이게 정치 환멸을 높일 우려가 있고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안철수나 국민의당이 하기에 따라 달린 건데 이 양쪽에서의 실망층을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 있어요. 이게 안철수가 더 잘했으면은 진작에 왔을 건데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근데 또 다른 당들이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철수에서 심상정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그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중부일보라는 지역신문을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여론조사 결과 심상정 3등으로 나왔는데 이제 1등이 미래통합당 후보가 나왔어요. 2등이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아주 미세하게 3등을 했는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그냥 3자 구도예요. 그러니까 1등이 막 월등하게 앞서 나가는 구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3파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심상정 후보는 2등을 하더라도 여론조사에서 2등을 하더라도 선거 막판에 민주당 지지층의 역사표 심리 때문에 그 표가 심상정한테 가서 미래통합당 후보를 제낄 여지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번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후보가 조금 더 앞서 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칫하다가 심상정 후보 지지층에 머물러 있는 표 중에서 나는 지지정당은 민주당인데 하는 사람들 민주당 후보한테 표가 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물론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심상정 후보가 월등하고 그다음에 심상정은 단순히 정의당 지지층만의 정치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여론조사를 했더니 심상정 전해철이 붙으면 심상정이 이긴다는 조사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지역구에서 아마 피로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 총선 여론조사가 좀 부정확해요. 이게 여론조사 기관이 장난을 쳤다거나 실력이 모자란다거나 이게 아니라 총선 여론조사가 좀 안 맞아요. 이게 선거가 대통령 선거처럼 큰 선거는 그냥 전국에 1000명만 조사해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역구 선거는 유권자가 대선보다 훨씬 적은데도 1000명이 아니라 2000명을 조사해도 부정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중부일보 조사를 보니까 500명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떨어지는 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계제는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상징적으로 3등이라는 게 타격을 먹는 건데 그럼 심상정 후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민주당 지지층한테 구글에서 표 받아오는 전략은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민주당 지지층 지금 이 여론조사 보고 그냥 우리 하던 대로 찍어도 되네.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심상정 후보가 어디서 표를 받아와야 되느냐. 무당층입니다. 투표 안 하는 사람들 끌어와야 돼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이제 보통 20대나 이쪽에서 잘 안 받거든요. 여론조사 미처 안 받은 사람들까지 고려를 해서 정말 넓게 열린 공간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민주당 정의당 사이에 협곡에서 뭘 우왕좌왕 다툴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정의당의 행보가 심상정 그 대표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당의 행보예요. 지금 국민의당이 정의당보다 더 유리하게 생긴 것이 민주당의 김종민 대표가 부대표가 김종민 부대표가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이 라이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본 겁니다. 정의당은 단순히 그 유권자들을 좌우 일렬로 정렬시켜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표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른 당하고 표를 다툴 때 민주당하고만 다투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지난 편에서도 말씀드렸죠. 민주노동당 잘 나갈 때 한나라당 지지하던 사람들한테도 격려 전화 받고 나 이제 마음 바꿔서 민노당 찍습니다. 이런 전화 온다고. 그게 되살아나야 돼요. 그럼 심상정이 민주당 이중대 이미지를 떨치지 않으면 정의당이 떨치지 않으면 국민의당한테도 밀릴 수 있어요. 판 열었더니.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차이가 뭐냐면 정의당의 고정 지지층은 더 많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확인된 거예요. 근데 국민의당은 지지층이 2, 3% 정도로 쪼그라드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확 불어날 수도 있어요. 국민의당 국회의원보다 정의당 국회의원이 더 많다고 치더라도 국민들한테 안철수 심상정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냐고 하면 안철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안철수는 그 통합당 이탈 그 지지층과 민주당 이탈층 다 받으면 마크롱처럼 좌우 양쪽으로 갉아먹어서 갑자기 어느 날 역전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자기만 잘하면 돼. 그게 안 되는 건 안철수가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정의당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많은 유권자가 나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20대가 많고요. 근데 20대 지지율이 작년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정의당이 박살이 났습니다. 이게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민주당하고 아웅다웅 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라고요. 욕만 얻어먹지. 그 정의당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 중에 6번이죠. 신장식 변호사. 그분이 조국 변호사 했잖아요. 조국의 사회적 변호사 했잖아.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층한테 그 무면허 음주 그걸로 신나게 발리고 있잖아요. 뭐 하냐고. 아무 보람이 없다고요. 그 국민의당, 민생당 이런 당들이 거의 뭐 나가 떨어지는 지경에 있는 상태에서 그 표들도 주워 가야 돼요. 정의당이. 근데 그거 못했다고. 왜? 저기 민주당 이중대 아니야?
그래서 지금 정치 국면에서 가장 독자성이 돋보이는 당은 국민의당이 돼버렸습니다. 이 정의당한테 뼈아픈 거예요. 이 정의당이 이 질곡을 넘지 못하면 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정의당이나 뭐 녹색당이라든지 노동당 이쪽 사람들에게 선거 때 좀 조언을 해주는 것이 선거 막판쯤 되면 중도 보수층한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 표를 갉아먹는 건 너무 한계가 뚜렷하다. 근데 정파성이 뚜렷하지 않고 사람을 보고 투표하고 그다음에 몇몇 정책에 대해서 열려 있을 수 있는 중도 보수층한테 접근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이기는 전략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진보정당 지지층 5 내지 10%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끌어모아야 되는데 지방선거에서 3, 4인 선거구도 10% 가지고는 당선 장담 못해요. 3인 선거구는. 4인 또 10%는 얻어내야 좀 안심이 되죠.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 이 보니까 진보정당 후보가 더 낫네. 이런 사람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표를 다 합쳐도 안 된다고. 그러면 중도보수층까지 합쳐야 돼요. 그러면 진보 정당이 중도 보수의 지지를 받으려면 정책을 보수화할 이유가 있느냐? 없어요. 제가 이 방송에서 데이터 3법 반대하면서 여론조사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국민 7, 80%가 데이터 3법 반대한다고요. 이런 아이템들을 잡아야 된다고 진보 정당이. 진보 정책인데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하필이면 기성정당이 열심히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지역구의 공약 중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거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래통합당 지지층까지 갉아먹어야 됩니다. 내가 민주당 보고 가져가라고 받아가라고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니까 얻기 쉬워서 그런 거고 진보정당도요.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있는 빈민 서민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통합당 이경환 후보인가요? 그 심상정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오는 그 사람 제가 이제 종편 MBN에 출연할 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보수 패널이었는데 그분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미래통합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표를 가야죠. 천하 3분지계는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심상정 후보가 지난 총선 때 굉장히 값진 성과를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후보 단일화를 안 했어요. 국민의당 또 나오고 민주당 다 나오고 했는데도 심상정 후보가 60% 정도였나요?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그것도 그 나중에 박근혜 변호사 노릇하는 손범규를 작살내면서 승리했거든요. 수도권에서 단일화 없이 진보정당 의원이 나온 거예요. 그때 유권자들이 단순히 정권 심판만 가지고 심상정을 지지했을까? 심상정 대표는 그리고 정의당은 이 점을 명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유승민 얘기인데 유승민 얘기 별로 할 게 없네. 유승민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는데요. 유승민은 내가 놀려주고 싶다 진짜. 그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유승민은 안철수를 보면서 배워야 돼요. 내가 안철수 욕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욕을 할 수 있지만 유승민은 안철수 욕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문 쪽 농객들이 이상하게 유승민을 별로 안 싫어해. 그러면서 바른미래당 출범할 때에 유승민이 저기서 짱 될 거다. 안철수는 나가리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승민은 절대 안철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안철수는 그래도 자기가 먹을 판은 자기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욕 먹어가면서. 근데 유승민 좌구 우면이 특기죠. 그리고 그렇게 결단해서 잘 된 게 없어요. 유승민은 새누리당 탈당돼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김무성이 나가고 남경필이 나가도 유승민 남아 있었어야지. 멀리 보고. 내가 박근혜의 그 하야는 찬성하지만 새누리당 재건해야 된다.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여러 수모를 견디면서 당내에 남아 있었어야죠. 그러면 결국에 미래통합당이 필요로 하는 그 카드가 됐어서 지금쯤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라도 다음 대선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승민이. 유승민 다음 대선에 후보가 될 가능성 없습니다. 다다음에는 있느냐? 없어요. 차라리 안철수면 모를까. 안철수를 미래통합당에서 그 아까 얘기한 뭐 그런 저는 안철수가 물론 뭐 갈 확률이 높지 않다고 봤지만 그래도 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안철수를 영입해서 내보내지 유승민을 다시 띄우지 않는다고요. 유승민 그냥 잡아먹힌 거예요 이번에. 뭘 위해 잡아먹혔습니까? 개혁보수가 됐나요? 미래통합당이 뭐 개혁보수예요? 미래통합당 그냥 친황 체제로 가요. 황교안 내가 폭삭 망하지 않으면. 미래가 유승민에게 미래가 안 보인다고요.
국회의원 불출마는 둘째 문제고, 유승민이 새누리당이 그때 계속 남아있든가 아니면 나온 김에 그냥 중도 정치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갔었어야죠. 내가 유승민이면 바른미래당 창당할 때에 솔직히 유승민이 바른미래당 창당할 때에 호남 의원들하고 별로 같이 하고 싶지 않다 이거야. 유승민이 당 강령의 진보라는 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중도가 아니라 이제 보수 쪽으로 좀 옮기려고 하는 거 그게 이념 언어로 채색이 된 거지 실제는 이게 지역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상 새누리당으로 안 들어갈 거였으면은 자유한국당 안 갈 거였으면은 호남 지역 의원들하고도 내가 뭘 해보겠다라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게 구색도 좀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유승민이 진짜 정치인으로서 크게 살아남는 길은 바른미래당 후보로 대구에 출마하는 겁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양반이 아니었다고. 그 스케일의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지금 근데 뭐 때문에 구체적으로 잠적한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식구들 새로운 보수당 식구들 공천에서 나가게 된 것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은데 그 예견 못했나. 친박을 날리기 위해서라도 비박도 같이 날리게 돼 있어요. 그게 김형우와 황교안의 공천 전략인 거예요. 앞으로 유승민은 이제 뭐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게 됐고 뉴스미짱 입장에서 조금 애석한 거는 지금 안 그래도 대구 경북 총선이 재미없어지고 있는데 유승민이라도 바른미래당으로 좀 대구에 출마했으면 재미가 있을 건데요. 그거 없어졌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홍준표입니다. 아, 홍준표가 대구에 내가 홍준표를 절대 대구에 못 온다고 했는데 홍준표가 창원 성산이나 경남 양산에 나간다라고 제가 예언했잖아요. 김형호가 너무하네. 그냥 보내주지 뭘 또 그걸 튕겨내. 홍준표도 약간 좀 당한 것 같아요. 이 양반 또 당했어. 이 양반이 컷오프를 예상했다면 지역구로 옮기면 안 되죠. 양산은 아니라도 밀양에 계속 있었어야 됐어요. 무소속이 승부를 해보려면 농어촌이 많은 지역이 그나마 가능한 거거든요. 특히나 자기 고향이니까. 그러면 이제 홍준표가 밀양 그 함안 창녕 거기 출마를 하는데 컷오프 되면 그 고향에서 이거 고약하네 이러면서 이제 고향에서 들고 일어나서 홍준표 당선시켜줄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괜히 양산으로 한 번 더 옮겼다가 망신을 당한 셈이 됐어요. 근데 홍준표답다 진짜. 그 망신을 당하고 아예 그럼 백도가 아니라 뺄게 두 칸 뒤로 물려 해갖고 대구로 다시. 자, 요거는 좀 재밌게 됐어요. 뭐 홍준표가 되든 미래통합당이 되든 누가 되든 뭐 그렇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게임에서는 재미있게 됐죠. 그래서 대구 경북은 이제 사실 저희 뉴스미장에서 의도했던 거는 자유한국당 강세 주도 독주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민주당이 한쪽에서는 바른미래당이 또 한쪽에서는 정의당이 덤으로 우리공화당이 이렇게 해가지고 5당 체제를 만들어 봐라라는 거였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석패율제가 없어지면서 대구 경북 의석을 내기가 대단히 어려워졌고 다만 정의당이 노려볼 수 있는 거는 대구 경북 어차피 미래통합당이 다 가져가는데 이왕 투표하는 사람들 민주당 찍지 마라 이렇게 캠페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찍어봐야 의미 없다. 과거에 제가 아는 사람이 캐나다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친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 사람이 좌파 성향인데 한때에 캐나다 총선에서 보수당에 찍을 뻔했대요.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자유당 정권이 우리나라 민주당 비슷한 수준인데 거기에 부패 스캔들이 있어서 근데 캐나다도 소선거구제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수당을 찍어야 된다는 그 논리가 힘을 받았대요. 근데 그분이 결과적으로 보수당을 찍지는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는 지역이 어차피 보수당 강세 지역이라서 안 찍어줘도 그만이고 그래서 자기가 견져보고 제일 맞다 싶은 녹색당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 유권자들, 경북 유권자들도 뭐 민주당은 빼고 이러면서 이제 에라이 모르겠다 미래통합당 찍자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거 안 해도 된다고요. 판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거꾸로 미래통합당이 워낙 불어나다 보니까 내부의 균열이 일어나서 이제
미래통합당 대 무소속 이 구도가 이제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게 됐습니다. 근데 무소속 연대가 이루어질 거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사실 무소속 연대는 잘 안 돼요. 무소속 후보는 내가 밖에 누구하고 같은 편이다 이걸로 승부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 무소속 후보는 여기저기 표를 다 주워 먹어야 돼요. 야당 표까지 그 민주당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민주당이나 정의당 표까지도 갉아 먹어야 된다고요 무소속이. 근데 그 와중에 자기가 누구하고 무소속 연대다 그리고 그 연대한 상대방은 다른 지역구 사람인데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나마 어떤 선거구 갑을 이렇게 돼 있는 데서 무소속 연대를 하면 모를까. 옛날에 친박 무소속은 박근혜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었기 때문에 친박 무소속 연대가 있었던 거죠. 친박 연대도 있었고 친박 무소속도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근데 홍준표가 오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요번에 우수수수 낙천 들어갔는데 이 낙천된 국회의원들이 지난 대선 때나 2018년 지방선거 때 홍준표하고 호흡을 맞춰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홍준표하고 다 같이 억울한 공천 일방적인 그 하향식 공천 자기네들이 박근혜 은덕으로 공천 받을 때는 졸라 씨 개혁 공천이라고 했을걸. 근데 잘리니까 이제 뭐 하향식 공천이니 뭐 공천 학살이니 이 얘기할 거 뻔하다고요. 나도 속고 주민도 속았다 이럴 거라고. 얘네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무소속 연대를 할 가능성은 저는 높아졌다. 홍준표라는 거물급이 들어옴으로써 그렇습니다. 뉴스 밑장은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까요? 홍준표가 이기든 미래통합당이 이기든 근데 홍준표는 한번 불러보고 싶다. 홍준표를 한번 섭외를 해보고요. 홍준표 전 대표께서 오신다면 안 깔 거고요. 좀 살려놓고 이 게임을 즐길 것이고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우리를 쌩깐다 이러면은 날릴래요 코너를 통해서 제가 또 홍 전 대표한테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홍준표 전 대표를 완전 엿먹이는 논평을 쓴 적이 있어요. 과거 정당 활동가 시절에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2015년 3월 최대 좋아요 수를 기록한 그 검색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홍준표 무상급식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네. 이러면 검색이 너무 많이 나오겠다. 녹색당. 제가 그때 녹색당 있을 때 썼던 건데 홍준표 녹색당 무상급식 이걸로 2015년 3월 11일자 그 기사를 검색해 보세요. 특히 경향신문, 경향비즈에서 나온 기사인데 네. 홍준표 전 대표께서 뉴스 밑장의 초청을 거절한다면 그때 그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그 날릴레오를 준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둡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선 주자들이 대구로 모여들고 있네. 심상정 대표도 대구에 출마를 하시는 게 어떨까. 농담이고요. 안철수 그 대구 참 그 지금 진료 활동하고 있는데 뭐 저는 그냥 그래요. 뭐 그건 좋은 일이죠. 근데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그건 자기가 하기에 딸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굳이 폄하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뭐 자기 지인이 그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는 환자를 상대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런 글 올라올 줄 알고 있었어요. 제발 이제 예측 가능한 뻘짓거리는 하지 마. 그리고 나는 민주당 지지층이 왜 안철수를 두려워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여기까지 하고 일요일 편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 코로나 소식 등등 뭐 신천지 얘기 더 해가지고 천집장하고 또 꾸려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